첫 번째는 ALS의 감각 통합 이론이에요. 감각 통합 그러면 센소리 인테그레이션 해갖고 SI로 약자로 많이 씁니다. 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각 통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감각. 그래서 감각은 굉장히 많이 그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요.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촉각이든 등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감각들이 몸으로 유입이 되는데 어떤 감각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내부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감각들이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와서 그게 입력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되고 통합되면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특정 환경에서의 어떤 환경인지를 또 이 환경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통합돼서 해석되는 그런 것들을 감각통합이라고 하는데 중추신경계가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높은 수준의 지각이라든가 인지 과정에서도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SI는 주로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건 주로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작업치료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ADHD라고 들어본 적 있지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라 해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아동들은 그렇게 산만하고 이렇게 부산하게 움직이는지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이런저런 거에 자꾸 혼란스럽게 산만하게 활동하는지를 감각 통합적인 부분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아동들은 어, 몸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의 통합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상 아동들은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정보가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아동들은 ADHD 아동들은 감각 통합이 안 되고 조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감각에 대해서 전부 다 반응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산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I 치료에서는 이런 아동들을 상당히 많은 감각의 노출을 막 시키면서 어, 원하는 만큼 충족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행동이 많이 그 이완되고 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통합 이론에서는 보면 학습 장애 아동, ADHD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학습 장애 아동들을 보니까 대개 형태의 지각, 특정 형태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 공간에 대한 거를 잘 못 느끼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움직임, 행동에 대한 것들을 잘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 특히 촉각 방어라고 해서 텍타일 디펜시브니스라고 해서 유독 촉각적인 자극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뭐 물렁물렁한 거 만지면 항상 손을 닦아야 되고 특별한 어떤 촉각에 대한 거를 잘 안 만지려고 하고 그런 촉각 방어 있는 아동들도 있고 또는 청각이라든가 언어적인 문제, 안뜰 장애 등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정상 아동들 같은 경우는 감각 자극이 막 들어오게 되면 환경적인 그 여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감각 자극이 양상을 좀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런 감각 자극이 유입이 되게 되면 우리는 특정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적응적인 그 반응들을 보이죠. 감각에 따라서 다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적응 반응, 적응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 정보가 우리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 개인에 맞게, 상황에 맞게 통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아동들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학습 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분야에서, 물리치료 분야에서 주로 많이 그 보게 되는 경우가 보바스, 사람 이름입니다. Neuro Developmental Treatment에서 ND, T, 신경 발달 치료. 이 보바스라고 하는 분이 NDT 개념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바스 치료 또는 NDT, 이게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시대에 다 나왔던 이론들이기 때문에 운동 조절 이론에 대한 거를 같은 거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거를 전부 다 신경계로 바라보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경계의 역할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스페스티시티,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있으면 팔다리가 막 뻗치고 오그러들고 뭐 그런 내 의지에 관계없이 힘이 막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경우를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자, 이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닌 거예요. 신경계가 손상된 것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증상인 거죠. 자,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움직임 패턴, 이런 것들을 하위 중추가 조절해주는 패턴이다. 그래서 하위 중추 그러면 척수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위 중추가 막 이렇게 마련이 되면 운동 조절은 되게 안 좋은, 바람직하지 못한 쪽으로 발현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고위 중추가 이제 하위 중추를 이렇게 억제하고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데, 고위 중추가 망가진 것 때문에 하위 중추의 움직임이 발현되면서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맞던 틀리던 간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지 못한 근긴장도가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못한 근육 긴장도 반사 활동 때문에 정상적인 조절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는 거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물리치료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상적인 움직임, 정상적인 기능에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물리치료의 관건이 되는 거지요. 자, NDT의 핵심입니다. 수직 계층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수직 계층 이론 그러면 고위 중추가 있고 하위 중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 조절할 때 하위 중추의 역할이 있고 고위 중추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위 중추의 역할은 미성숙하고 또 원시적인 움직임, 반사활동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이지 않은 것들이고 고위 중추는 세련되고 의지적인 움직임, 우리가 뭐 수위적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위 중추를 조절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수직 계층 이론입니다. 보바스 또는 NDT라고 하는 게 수직 계층 이론에 근간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이렇게 고위중추의 움직임, 고위중추의 운동 조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것. 정상 움직임을 촉진시키고 비정상, 미성숙한 비정상 움직임을 억제시키는 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환자분이 뇌손상이 있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지요. 환자분이 움직이게 되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위 중추가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치료사가 핸들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치료사 역할을 크게 강조하는 거고 이 수직 계층 이론에 근간해서 이 치료 개념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측면들, 특히 인지적인 측면은 거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지적인 것 때문에 운동 조절이 많이 바뀌는데 요 시대에서는 이제 보바스 치료에서는 수직 계층 이론에 충실하다 보니까 인지적인 측면은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조기 치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물리치료사가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 환자분이 직접 움직이면 미성숙한 움직임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정상적이고 원시적인 패턴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근육 자체가 짧아지거나 길어지고 비대칭이 되고 콘트랙션, 구축, 관절이 굳거나 옆으로 막 휘게 되는, 뒤틀어지거나 휘게 되는 변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이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치료사가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물리치료 중재, 개입을 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원리는 자, 일단은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정상화시키는 거. 왜? 비정상적인 근긴장도,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는 하위중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바스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미성숙한 원시적인 자세 패턴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정상적인 자세 반응이 촉진되는 거. 정상 촉진, 비정상 억제입니다. 그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물리치료사가 핸들링을 잘해야 되는 핸들링을. 자, 그래서 이거를 핸들링하는 주요 조절점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움직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리가 움직여서 걷는 거고 손이 움직여서 물건을 쥐고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팔다리 움직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몸통 자세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동작이 좋기 위해서는 어깨, 프록시말, 몸 쪽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로소 손 쪽의 운동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몸통 쪽, 이게 키포인트가 있어요. 조절점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 조절점이 있는데 거기를 센트럴 키포인트라고 그래요. 몸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 쪽을 얘기합니다. 센트럴 키포인트. 그리고 어깨 쪽 또는 골반 쪽, 프록시말, 몸 쪽 키포인트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디스탈, 먼 쪽, 손 쪽 키포인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센트럴 키포인트를 잘 컨트롤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록시말 키포인트를 잘 컨트롤 해주고 그 다음에 디스탈 쪽의 모빌리티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임 촉진을 위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 스파스티시티가 있잖아요. 근 긴장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근력을 막 강화시키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훨씬 더 노력을 많이 가하게 되면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원시 반사를 억제해야 되는데 강조하거나 연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미성숙한 올바르지 못한 움직임 패턴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왜? 이제 미성숙한 움직임 패턴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킨다거나 환자분이 막 노력해서 뭘 하거나 원시반사 연합 반응을 유발하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이제 보바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성숙한 하위중추의 운동 조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연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뇌가 병변이 있을 때,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움직임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편마비인 사람이 왼쪽 팔을 움직이려고 하면 왼쪽 다리가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마비측 다리를 움직이는데 마비측 팔이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는 검측을 움직이는데 마비측 팔다리가 같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반응인 거예요. 사실은 그건 전혀 기능적이지 않은 거고 병이 있기 전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연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되뇌 거칠이 미성숙한 수준에서 나오는 그런 움직임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빠르면 10개월, 늦으면 13개월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뛰는 시점에서 애들이 걷는 거를 보면 손을 옆으로 들고 걷습니다. 왜? 이제 중심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팔을 들고 걸어야지만 균형 잡기가 수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걸을 때는 그런 식의 팔을 들고 걷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제 움직임 패턴이 시간이 지나면 뇌가 성숙이 되고 움직임 컨트롤이 잘 되면 이제 그냥 팔 들지 않고도 걷게 되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연합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연합 반응과 연합 운동에 대한 거를 그 두 개를 막 구별하려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쨌든 미성숙한 움직임 반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차 신경 지배는 하나의 근육이 작동을 하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근육은 억제가 돼야 됩니다. 둘 다 촉진이 돼버리면 관절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무수하게 움직일 때마다 어느 한 근육은 촉진되어 있고 그 반대편 근육은 계속 억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을 촉진, 어느 한쪽을 억제시키는 거를 교차신경지배라고 하는 거예요. reciprocal inhibition이라고 하는 거고, 동시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양쪽, 어느 한쪽은 뭐 촉진, 억제가, 반대쪽은 억제가 아니라 양쪽 다 그냥 둘 다 촉진돼서 힘을 딱 주게 되면 관절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 대신에 양쪽에 힘을 주고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관절의 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태를 동시수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움직임은 어느 순간에는 교차신경 지배로 해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동시수축해서 딱 멈춰서 안정적으로 잡아줄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교차신경 지배는 지금 하나의 근육, 반대편 근육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체의 반대쪽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걸을 때 우리가 팔과 다리가 서로 반대로 꼬이면서 걷잖아요. 오른발 나가면 왼팔 나가는 거고 반대로 오른팔은 뒤로 가 있는 거고 그렇게 신체, 또 몸의 양쪽에서도 팔다리가 하나 더 일어날 수 있는 게 교차 신경지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초에 뇌졸중이 되면 중추신경계가 망가져서 뇌가 망가져서 뇌졸중이 되면 최초 증상은 축 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축 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플라시드라고 합니다. 플라시드라고 하고 축 늘어진 단계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가면 근육 긴장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거를 스파스티티가 생기는 단계, 스파스틱 단계 강직기라고 얘기를 하고 강직이 또 서서히 확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회복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기가 얼만큼 길이가 된다. 뭐 그런 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기가 길 수도 있고 강직기가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강직, 뇌졸중이건 뇌성마비건 이제 강직, 스파스티스가 있게 되면 이게 사실은 강직,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것이 기능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팔다리가 뻗치고 오그라들고 하면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스파스티시티, 강직을 억제를 하는 치료를 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강직 자체가 머슬 톤이 근육 긴장도가 올라간 거가 기능에 방해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올바로 서기, 기립 자세가 안 되거나 또 균형, 평형 그 반응을 잘 못 일으키는 경우는 기능에 상당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뭐 기립 자세가 되거나 균형을 잘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수유적인 움직임이 좋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바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바스라고 하는 치료에 NDT라고 하는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세 조절, 그리고 선택적인 움직임. 자, 뇌졸중 환자분들이 초기에 이완되고 또 이후 단계에서 머슬 톤, 긴장도가 확 올라가면서 기능에 방해받는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인 움직임이 안 됩니다. 선택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손가락만 움직여서 물건을 쥐고 싶은데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깨랑 팔꿈치랑 팔목이 같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손가락만 선택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 식의 것 또는 옆으로 돌아놓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놓을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놓을 때 몸뚱아리가 이제 후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먼저 돌아가고 골반이 따라가거나 반대로 골반이 먼저 돌아가고 어깨가 따라가는 양식으로 해서 옆으로 눕기를 하는데 뇌졸중 환자분들은 그게 윗몸통이랑 아랫몸통이 따로따로 분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통째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눕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래야지만 기능이 좋아지는 겁니다. 자, 추후에 이제 반사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말이 용어예요. 반사는
그 자극이 들어와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반사활동이 지나치게 돼서 생기는 것이 그 스파스티시티라고 본 거예요. 근육 긴장도 강직이라고 본 거예요. 반사가 막 촉진된 게 강직이라고 본 겁니다. 신경계가 손상되니까 이 반사활동을 잘 억제를 못해서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서 스파스티시티가 생기는 거다. 강직이 생기는 거다. 봤습니다. 강직 자체가 기능을 방해하는 하위 중추의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반사를, 스파스티시티를 억제시키는 자세 이런 거를 취하면 그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면서 팔이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런 자세를 얘기했던 게 reflex inhibiting position. inhibiting은 이거는 억제란 뜻입니다. 억제. 반사를 억제하는 자세. 그러다가 자세는 너무 정적인 거잖아요. 동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반사를 억제하는 패턴으로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팁스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근육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패턴에서 톤, 인플루언싱 패턴에서 자, 반사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신경계 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육 긴장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경계적인 요소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팁스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포함시켰어요. 신경계적인 거, 반사활동뿐만 아니라 뭐 인지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두드러지게 근육 뼈대계적인 거. 근육이 짧아지면 톤이 올라가요. 근육이 뻣뻣하면 톤이 올라갑니다. 또 관절이 굳어 있으면 톤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육 긴장도가 중요한 거는 사실인데 이전처럼 신경계 것만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포괄적으로 해서 팁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금은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글씨 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죠.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갖춰줘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글씨를 쓰고 있지만 일단은 똑바른 자세로 글씨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 앉아 있으면 앉은 자세, 서 있으면 선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육 긴장도가 올바르게 잘 유지돼야지만 기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신경지배,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쥐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근육은 촉진돼야 되고 반대편 근육은 억제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손가락 굽힌근이 촉진될 때는 편근은 억제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돼야지만 손가락 움직임이 잘 나오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 자세를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정이 안 되면 안정적으로 유지가 안 되면 움직임이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씨 쓸 때 어깨를 막 움직여서 글씨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깨를 잘 고정하고 손목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몸쪽 부분, 몸통 부분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반사 억제 패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팔 쪽에서는 강직 또는 스파스티시티 영어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용어 통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직을 다른 말로도 경직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강직이든 경직이든 뭐 어쨌든 스파스티시티는 팔 쪽은 굽힘 형태로 옵니다. 굽힘 형태로 와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을 딱 가만히 보면 팔 쪽에서는 이렇게 굽혀져 갖고 이렇게 됩니다. 안으로 앞으로 뻗치는 게 아니라 몸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굽힌 상태로. 그러면 강직 패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리 쪽은 뻗침 상태로 와요. 이렇게 뻗친 상태로 옵니다. 팔은 오그라드는 상태. 다리는 뻗치는 상태로 오는데 그러면 팔 쪽에, 손 쪽에 있는 강직 패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취해주면 됩니다. 자세를 취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 팔이 이렇게 어깨가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을 벌리고 팔꿈치도 펴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돌려주고 손목도 펴고 손가락도 다 펴고
이런 자세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강직 패턴이 좀 줄면서 손, 팔 쪽 스파스티시가 부들부들해지고 풀어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어렵게 무슨 뭐 굽힘 다 설명되어 있지만 강직 패턴의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취해주는 거다. 그게 반사 억제 자세 또는 반사 억제 패턴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바스 어프로치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바스 어프로치에서 보면 움직임의 질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고위중추가 컨트롤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봤잖아요. 고위중추가 컨트롤 해주는 게 아주 높은 질의 움직임이라고 봤고 하위중추가 해주는 거는 미성숙하고 질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라고 본 겁니다. 자, 비정상적인 반사, 이거는 하위중추가 컨트롤해 주는 거로 본 거잖아요. 얘를 강화시키면 절대 안 되겠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께서 움직이면 자꾸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러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자꾸 거기 개입을 해서 계속 개입을 해서 정상적인 패턴을 경험을 시키고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사의 핸들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핸들링. 그래서 숙련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정상적인 운동 패턴을 만들어 주다가 치료사가 점진적으로 그 조절량을 줄여서 환자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봤고, 또 반사 억제 패턴은 이렇게 자세를 취해지만 신체의 정렬을 좀 좋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절점, 키 포인트 오브 컨트롤. 이 조절점, 핵심 조절점은 보바스 어프로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몸통 쪽에 있는 거 센트럴 키 포인트라고 했고, 어깨나 골반 쪽에 있는 거는 프록시말 키 포인트, 그리고 먼 쪽, 손 쪽에 있는 거를 디스탈 키 포인트, 이렇게 해서 이런 순서대로 해서 몸통 쪽에서부터 먼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뇌졸중 환자분들이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 구부정하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해서 구부정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리고 마비 쪽으로 앉으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건축으로 약간 몸을 틀어서 앉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자세에서는 상당히 기능적이지가 못해요. 일단은 몸을 허리를 곧게 펴야 되는데 기립이 돼야 되는데 구부정하게 돼 있는 거는 다른 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치료사가 골반은 약간 전방 기울임, 골반이 이렇게 딱 서야지만 척추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골반이 이렇게 뒤로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척추를 일자로 세우는 것이 안 됩니다. 전방 기울임, 그리고 어깨는 약간 앞으로 당긴 상태, 약간 벌림에서 팔꿈치, 뭐 손목 등등 적합한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해는 것이 좋겠다라 보는 거지요. 손가락은 계속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오그라들어 있어서 이걸 펼치고 있는 상태가 좋겠다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마비측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앞쪽으로 구부정하게 전방머리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람직하게 치료사가 좀 개입을 해서 치료를 해서 이런 자세를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바스 신경발달치료 NDT에서는 근육 긴장도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로 나와 있어야 돼요. 너무 낮게 되면 움직임 컨트롤이 안 될 거고 움직이지 못할 거고 너무 높으면 또 이제 기능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몸통 자세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통 컨트롤이 먼저 돼야지만 팔다리 움직임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조절은 모든 움직임의 선행 조건으로 본 거예요. 본 겁니다. 그래서 기립 자세, 수직 자세를 몸통으로 잘 만들어 가는 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통 조절, 이제 보바스 치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트렁크 컨트롤, 몸통이 딱 이렇게 조절돼야지만 몸통 위에 머리가 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또 머리가 수직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헤드 컨트롤이 안 되면 팔다리 움직임이 잘 안 됩니다. 몸통 위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머리 컨트롤이 안 되면 몸통 컨트롤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헤드 컨트롤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뭐 물건을 딱 짚기 위해서 손을 뻗어요. 뻗기 전에 항상 머리를 돌려서 눈으로 타겟을 확인하고 손을 짚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지요. 그게 헤드 컨트롤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팔다리 움직임에 앞서서 몸통 컨트롤과 머리 조절이 중요한 거고, 수직으로 딱 서서 중심선 가운데 미들라인으로 딱 오리엔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체중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 걷기 위해서는 왼발 나갈 때, 왼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이동해야지만 왼발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발을 다시 치고 나갈 때는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체중 이동이 있어야지만 조절이 또 나름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팔다리 조절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차례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리된 움직임, 자,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선택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머리 움직이는데 팔이 따라 움직이고 몸통도 같이 움직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특별하게 또 우리가 움직임을 항상 3D로 얘기하잖아요. 시상면에서의 움직임 플렉션, 또 이마면에서의 움직임 에비덕션, 벌림, 그리고 수평면에서 움직임 돌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순수하게 플렉션, 순수하게 에비덕션, 로테이션만 따로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이런 세 가지 면에서의 움직임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거 움직임들이 전부 다 대각선인 거예요. 우리 기능적인 움직임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각선. 물론 순수하게 플렉션, 순수하게 에비덕션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움직임 같이 섞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각선 조절이 사실은 3D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라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세 조절에 대한 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최초 등척성 활동이 최초 이제 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이후에 원심성 운동에 대한 게 조금 더 이후에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심성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감각 입력에 대한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각 입력. 자,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지요. 뭐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내부에서 느껴서 중추신경계로 그 감각 정보를 올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물리치료 의사가 굉장히 잘 컨트롤을 해줘야지만, 핸들링을 잘 해주면 좋은 감각을 입력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환자분께서 이제 치료사가 이렇게 조절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면,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임에 대한 좋은 감각이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치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팔다리 조절 능력이 확인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브룬스트롬. 자, 사람 이름들입니다. 보바스도 사람 이름이고 브룬스트롬도 사람 이름인 거예요. 다 동시대에 나온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유사성이 되게 많고, 물론 차이점도 있고, 우리는 유사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이제 분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브룬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또 만든 여러 가지 새로운 콘셉트들이 있는데, 이분은 특별하게 협력작용, 시너지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시너지 그러면 딱 여러 가지 움직임이 연합해서 같이 되는 거를 시너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선택적인, 선별적인 움직임, 분리 움직임은 아닌 거지요. 자, 이게 뇌졸중이 딱 생기게 되면 따로따로, 손목 따로, 손가락 따로, 팔꿈치 따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적인 패턴인데, 시너지라고 하는 거는 병 때문에 생기는 공동 운동이 되는 거예요. 선별적인 움직임이 아닌 겁니다. 뇌졸중이 있으면서 발생이 되는 그런 병적인 패턴인 거예요. 자, 이분은 특별하게 이거를 발견했어요. 뇌졸중, 뇌손상이 있은 다음에 특별하게 회복 순서가 있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 회복 단계를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딱 보게 되면
브룬스트롬 단계 몇 단계야? 그러면 우리가 금방 그 증상들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최초에는 뇌손상이 있으면 뇌내 쇼크에 빠집니다. 자, 중추신경계가 망가지면 무조건 쇼크에 빠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쇼크에 빠져요. 척수 손상도 쇼크에 빠집니다. 쇼크라고 하는 거는 운동이고, 감각이고, 반사고, 다 안 나오는 시기가 쇼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 늘어져 있는 시기가 나옵니다. 자, 뇌졸중 환자분들은 이때 관리를 잘못하면 어깨가 탈구가 돼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축 늘어져 있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쇼크 상태가 벗어나면서부터 이 병적인 협력작용, 시너지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스티시티, 근육 긴장도도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때는 제 의식적으로 수의적으로 움직이기가 선택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단계예요. 왜? 협력작용이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선택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시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수의적인 움직임은 아주 작은 부분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에서는 시너지 패턴이 좀 줄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의적인 움직임이 우세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너지, 협력작용이 있긴 있는데 거의 영향력이 못 미쳐요. 그리고 수의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단계가 되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시너지 패턴이 거의 안 나오는 그래서 뭐 수의적인 움직임이 독립적으로 가능한 그런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브룬스트롬 이분이 말한 거에서는 뭐 치료보다는 이 회복 단계에 대한 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한 거를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 평가, 뭐 통증 등 관절 ROM, 얼굴, 모성 기능, 몸통 균형, 기립 등등을 필수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또 감각 자극에 대한 거,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거가 상당히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바스 치료법이랑 다른 큰 점 중에 하나는요. 보바스 치료법에서는 이런 반사 같은 경우는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고위중추의 거를 더 강조해야 되는데 하위중추의 미성숙한 움직임을 계속 발현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봤지만 브룬스트롬이라고 하는 이분은 음, 비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움직임을 촉진시킬 수 있으면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보바스 어프로치랑 아주 상치되는 거예요. 보바스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브룬스트롬은 필요하면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 너무 일찍 걷는 거를 하면 오히려 걷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일찍 걷는 그 동작을 연습하면 보행 패턴이 오히려 망가진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노력에 대한 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많이 주면서 움직임을 자꾸 독려해야 된다, 격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트롬 단계의 회복 과정에 대한 거는 상당히 아주 의미가 커요.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회복 단계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뇌졸중 환자분이 브루스트롬 스테이지 3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물리치료사들은 이거의 단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패턴이 많이 나오고 수의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단계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순서적으로 단계를 겪는다고 이렇게 얘기했고, 어느 한 단계라도 건너뛰는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패턴에 대한 걸 정리를 했어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뭐 상지 굽힘 패턴, 뭐 다리 편 패턴,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병적인 패턴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리플렉스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 수준에 따라서 컨트롤 될 수 있는 움직임이
다룰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척수 반사, 척수 수준은 척수에서는 이제 반사 활동에 대한 거를 통제하는 거고 움직임에 대한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리고 되뇌 겉질 이런 데서는 이제 척수 반사 활동을 억제시키거나 촉진시켜서 운동 형태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드는 그런 걸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수직 계층 이론과도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브롱스톰 단계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부터 6번째 단계. 그래서 1번 단계는 이완기, 축 늘어져 있는 거 이제 플라시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단계는 시너지 또는 스파스티가 이렇게 나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3번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이 있고 그렇지만 움직임이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단계에서는 그 시너지 패턴이 좀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그리고 5번째에서는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시너지 패턴이 급격히 감소되어 있고 지배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 6단계에서는 그냥 거의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이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심리적인 면도 되게 중요했고, 그래서 치료사와 환자 간의 유대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사의 또 핸들링을 또 중요하게 봤고요. 감각 자극을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감각 자체가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서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청각, 촉각, 시각, 고유감각 등등 모든 감각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치료사가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때 그 어감이라든가 또는 억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고 대신에 이제 청각 자극이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끄러운데 소음이 많은 데는 산만하고 이제 그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피해야 된다. 왜 긴장도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촉각 입력, 촉각 자극. 접촉 자체가 긴장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봤고, 시각적인 거, 또 시각적인 암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일단 어떤 단서를 줘가면서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를 시각 암시, 큐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입력 또는 고유감각에 대한 걸 자극하는 것. 빠른 신장 그러면 스트레칭을 빠르게 하게 되면 근육 안쪽에 있는 머슬 스핀들, 근육 방출을 자극하면서 근육 긴장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항 운동에 대한 것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억제, 원치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현되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서 원치 않은 반사 활동을 억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치료의 50% 이상은 억제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치료는 치료사의 태도, 핸들링, 다루는 기술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 핸들링 중에 봤고요. 그리고 교차 억제 기법에서 움직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쪽은 촉진, 반대편은 억제, 이런 교차 억제 그런 현상에 대한 거를 많이 이용하도록 얘기했고요. 또 저항 운동, 또 약간 복잡하고 힘들게 움직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의 진행은 또 움직임 조절하는 쪽으로 해서 맞춰가야 된다라고 브룩스트롬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 반응. 자, 이제 버바스 어프로치에서는 연합 반응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미성숙하고 병적인 동작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브룩스트롬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연합 반응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육의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뭐 반사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연합 반응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보바스 치료 방법이랑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얼굴과 손 쪽에 자극하는 거를 상당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존 스톤이라고 하는 분도 치료 방법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임상 현장에서는 간혹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쓰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공기 스프린트, 어, 반사 활동이 촉진이 되고 스파스티스틱, 강직이 막 있는 그런 자세를 공기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억제하는 자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반사 억제 자세를 공기 스프린트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전형적으로 환자가 최초에 치유하는 자세는 다 전부 다 스파스틱한 자세를 취하거든요. 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공기 스프린트를 딱 공기 스프린트 그러면 쉽게 말하면 튜브예요. 튜브를 그거를 움직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고안을 해서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 계층 모형, 반사 모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왔던 대부분의 그 치료법들이 전부 다 이 두 모델, 그 두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기 스프린트를 통해서 이런 자세를 만들어주면 손가락을 오그리고 있을 수 없고 팔꿈치를 굽히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어 스프린트를 이용해서 치료를 시행하는 거를 존스톤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상에서 또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PNF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유 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해갖고 프로프리오셉티브 뉴로머스큘라 파실리테이션 PNF 이런 약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치료는 목, 머리에서부터 꼬리 방향 그리고 몸 쪽에서 몸쪽, 프록시멀에서 디스탈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 태아 반사의 운동 행동에 대한 것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사이에서 반복 활동하는 거, 또 감각적인 요소, 뭐 촉각이든 청각이든 시각이든 촉각이든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치료에 다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전체적인 대각선 패턴에 대한 거를 패턴화시켜서 움직임을 유도하는 거를 다 고안해냈습니다. 잘 움직임이 어떤 패턴이 일어나는지 어깨에서부터 해서 팔꿈치, 손가락, 손목, 머리까지, 몸통까지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한 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전체 관절에서의 움직임을 패턴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대각선 패턴. 그리고 신장 반사. 신장 반사는 스트레치, 빠르게 하게 되면 근육 방추에 의해서 움직임이 촉진되기 때문에 종종 이제 PNF에서는 신장 반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또 방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방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쪽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를 방산, 이라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 쪽에다, 발 쪽에다 힘을 주게 되면 그 힘이 무릎이라든가 골반, 힙 조인트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또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키면 그 영향이 왼쪽으로 좀 미치는 거. 그걸 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산. 그래서 어떤 저항을 주면서 저항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근력 강화 운동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릎 쪽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힘이 반대 방향에 영향을 미쳐서 반대쪽 무릎에도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방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자분께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교적 강하게 해서 노력을 유도하면 그게 그런 노력이 다른 쪽으로도 뻗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각선 패턴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나선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선형 또는 대각선 패턴의 패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줘야 돼요. 감각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촉진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애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촉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공간 가중, 시간 가중이라는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중, 서메이션, 더하기라는 뜻이 서메이션은 더하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세포로 예를 들게 되면 하나의 세포가 자극을 이렇게 정보를 받아요. 한 개를 받는 것보다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은 공간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훨씬 더 세포의 기능이 커진다라고 보는 게 공간 가중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시간 가중 그러면 자극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동시적으로 여러 번 똑같은 쪽으로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의 반응이 커지는 거를 시간 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치료에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떤 한 가지 자극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자극을 통해서 움직임을 유도하면 움직임 반응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는 시간 가중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자극을 주더라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주게 되면 그 움직임 반응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공간 가중 또는 시간 가중에 관계된 것들을 치료에 응용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은 이제 그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법 PNF라고 하는 거는 중추신경계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안된 기법들은 아니에요. 이전에는 근육훈련 또는 군사훈련에서 쓰던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재활 쪽에 맞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전에 소아마비라고 하는 병이 전 세계 유행병이었어요. 폴리오마이엘라이티스 해서 바이러스가 척수의 앞불 쪽에 침범을 하면서 운동신경세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마비가 되는 거예요.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리가 마비가 돼서 뭐 그 쩔뚝쩔뚝 걷게 되기도 하고, 뭐 심한 경우는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만 뭐 손도 마비될 수 있고, 이 마비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비를 치료할 수 있는,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마비된 거를 다시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PNF가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PNF에서는 저항운동 또는 근력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뭐 소아마비라든가 다발성 경화증,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환자분들을 치료하기 위한 기법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잘 재정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의 의도적인 노력이라든가 또 치료사는 그 노력을 더 북돋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감각자극을 선택적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그러면 움직임 패턴이 좀 더 촉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대각선 운동 패턴, 전체적인 운동 패턴으로 이제 움직임을 유발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 수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NF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단계적으로 빠르게 스트레칭 시키는 거예요. 빠른 스트레칭, 빠른 신장은 근육 방출을 자극해서 움직임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빠르게 반복 수축, 반복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반사 활동이 촉진이 되면서 근육이 힘을 주는, 수축하게 되는 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반전이라고 하는 거는 반전. 한쪽 근육, 교차신경 예를 들은 것처럼 한쪽 근육을 촉진시키고 다른 쪽 근육을 억제시킬 수 있게 움직임을 유도하는 겁니다. 예, 교차 지배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PNF라고 하는 것도 치료사의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치료사가 환자를 잘 가이드할 수 있으면 환자분이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좋은 움직임이 유발될 수 있는 거고, 치료사가 좀 잘 핸들링을 잘 못하면 그만큼 치료가 더디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련성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치료사의 숙련성, 그러면 환자의 숙련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아까 소아마비라든가 뭐 다발성 경화증에서 많이 썼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뇌졸중처럼 이제 중추신경계, 뇌 병변이 있는 사람들한테 PNF가 효과적일까는 아직까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에비던스를, 치료의 증거를 제시해 주는 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소아마비처럼 아래 운동신경 세포, 즉 이제 말초신경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PNF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율동적 안정화라고 하는 거는요, 리드믹 스타빌라이제이션, 안정화는 등척성 수축을 하는 겁니다.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등척성 수축을 해주는 거를 율동적 안정화라고 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절의 운동성이 너무 높으면 이렇게 기능적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율동적 안정화를 통해서 주변 관절 주변 근육들을 골고루 이제 아이소메트릭 운동을 시키면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운동성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홀드 릴렉스 지속 이완 또는 고정 이완인데 홀드라고 하는 것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육이 너무 이제 긴장도가 높아요. 이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 근육을 강하게 힘주라고 합니다. 아이소메트릭으로 등척성으로 힘주고 나서 뭐 일정 시간 이후에 10초나 15초 뒤에 힘을 쫙 빼면 굉장히 이완이 촉진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홀드 릴렉스라고 해서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관절이 굳어 있는 경우에 또는 근육이 짧아져 있는 경우에 또는 정상적이지 못하게 근육에 막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홀드 릴렉스를 쓰게 되면 그 근육을 힘을 잘 빼고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교차신경 지배를 이용해서 한쪽 근육을 수축하고 힘 빼고 다시 돌아가고 하면서 한쪽 근육 수축, 반대쪽 근육은 이완하면서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 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행히도 강직이 좀 강한 사람들한테는 PNF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파스티시티가 강한 사람들한테는 PNF를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PNF라고 할 때 처음에 모든 치료가 다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일단은 치료 목적에 대한 거를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치료사가 핸들링으로 환자분들을 움직임을 연습시키고 움직임을 잘 하게 되면 저항을 가미시켜서 조금 더 어렵게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환자의 핸들링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환자분한테 설명하고 환자분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두 명령,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여기 구두라고 하는 얘기는 버발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하는 거를 구두, 버발이라고 하고 커맨드는 명령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운동을 할 때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할 때 거기는 코치들이 아주 뭐 운동시킬 때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설명하지 않고 구령만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버발 커맨드는 굉장히 짧고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동작을 명확하게 힘주세요. 이렇게 힘을 그 억양서부터 해서 다 환자분이 딱 믿고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어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대먹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각 대먹임을 통해서 대먹임이 있어야지만 환자분들이 움직임을 잘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먹임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움직임을 유발하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반전, 그리고 반복 수축, 뭐 타이밍 또는 뭐 율동적 안정화 등등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물리치료사의 숙련도. 자, 핸들링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숙련도가 높은 치료사가 치료할 때,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 치료할 때 효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 적용 빈도는 자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습량이 클수록 또 움직임이 좋아지는 것도 커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많이 연습할수록 성취도가 같이 따라서 증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드 어프로치 마찬가지 다 동시대에 다 나온 콘셉트입니다. 루드도 사람 이름인데 루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거는 운동 기능과 감각 기능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루드는 특별하게 실질적으로 감각 자극이 몸에 들어가면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봤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각을 잘 주게 되면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루드 어프로치에서는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면 잘 자극해 줄 수 있을까? 감각을 잘 줄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좋은 감각을 잘 조절해 잘 주게 되면 좋은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쓰다듬기, 이것도 촉각 자극인 거잖아요. 솔질하기, 이것도 촉각인 거잖아요. 자극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몸과 자율신경성, 심리적인 것도 같이 결부시켜서 봐야 되겠다. 움직임은 그냥 따로 그냥 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감각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특별하게 루드 어프로치에서는 다른 어프로치랑 좀 다르게 뭐 라이트 워크, 가벼운 일을 하는 근육, 다시 말해서 어, 교차 억제를 통해서 운동성을 유발해주는 근육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헤비 워크 그러면 안정성을 추구해주는 근육들, 뭐 이렇게 근육에 대한 걸 많이 구분하고 있고요. 뼈대 근육, 뼈대 기능으로서 이제 머리, 목, 몸통, 팔다리 활동에 대한 걸 얘기하고, 또 생명 유지 기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이라든가, 뭐 심장 박동, 뭐 생장 활동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도 포르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봤어요. 이제 운동성 단계, 그리고 안정성 단계, 안정성에 기초한 운동성 단계, 그리고 숙련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보면서 운동성에서는 교차신경 지배, 다시 말해서 어느 한 근육이 힘을 주고 있으면 다른 쪽 근육은 억제되어 있어야지만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성 단계에서는 교차신경 지배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안정성 단계에서는 동시수축, 두 근육이, 양쪽 근육이 같이, 관절 주변 근육이 다 같이 힘주고 있어야지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또 이거를 떠나서 안정성 상태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헤비워크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련 단계로 가는 거지요. 우리 아동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이제 발달 단계를 회복시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초에 이제 태어나서 운동 패턴은 뭐 그때는 태어나서는 할 수 있는 동작이 없고 단지 반사적인 거가 맞고만 움직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달 패턴으로부터 반사 패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이후에 되뇌 거칠이 성숙이 되면서 고의 수준 조절이 성숙이 되면서 감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감각. 자, 애기들이 태어나서 최초에는 반사적인 거 활동을 하겠지만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뇌가 성숙이 되면서부터 이제 움직임이 좀 더 성숙된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한 사람이 루드입니다. 루드.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발달 패턴에 대해서 순서대로 이게 발달을 하는데, 자,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신체적인, 뭐, 자율적인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때 이거를 촉진시킬지는 또는 억제시킬지는 감각에 대한 거를 선택적으로 써서 이제 그런 게 촉진될 수도 있고, 억제될 수도 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운동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각 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루드 어프로치에서는 감각 자극을 어떻게 하면 잘 줄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감각 입력이 아니라면 자, 운동학습을 촉진시키는 감각이 입력이 아니면 이건 치료가 아닌 거야 라고 본 겁니다.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항상성이 유지가 될 때 모든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과 자율 기능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데 이런 거에 감각 인력이 필수적인 거로 보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엉클리고서부터 해서 거기까지 이런 식의 운동성, 안정성,
안정성의 기초한 운동성, 숙련 단계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초에 웅크르고 있고 팔다리만 살짝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운동성 단계가 되는 거고 또 안정적으로 동시 수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게 되면 이제 안정성 단계가 넘어가면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동작에서는 몸을 꽉 같이 힘주고 있는 거니까 안정성 단계라고 보는 거고 안정성 단계가 딱 완성이 되면 또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안정성이 기초에서 좀 더 좋은 쪽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하면서 숙련 단계까지 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가벼운 뭐 접촉 이런 것들은 뭐 정상 움직임 촉진, 입주위를 살짝 만져주는 거, 이거는 팔 움직임을 좋게 만들고 배꼽 주위를 만져주는 거, 다리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거 등등. 또 진동, 또 얼음 적용, 아이스 마사지, 또 저항, 빠른 신장 등등은 움직임 반응을 좋게 만드는 거, 뭐 천천히 쓰다듬기, 미지근한 온도 이런 것들은 억제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맞고 틀린 건 간에 하여튼 뭐 감각 자극을 주는 거는 사실은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루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고 이런 방법들을 개발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카랑 셰퍼드라고 하는 거는 운동 학습이에요. 운동학습법입니다. 운동학습법. 자, 그래서 운동학습, 우리가 잘 못하는 동작들을 연습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운동학습이거든요. 뇌졸중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잘 걸었다가 뇌졸중 때문에 못 걷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행에 대한 거를 재학습시키는 게 물리치료의 목적인 거지요. 자, 그래서 분명하게 목표를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활동에 대한 거를 좀 억제를 하고 필요한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중력을 이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체중이 이동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체 정렬 또는 기립 자세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전반적인 연습,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잘 못하는 거는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 동기, 모티브가 좋아야 되고 또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요. 처음에 뭐 움직임에 대한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데 잘한 다음엔 어때요? 피드백이 없이도 내가 잘 동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대먹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발달 순서. 자, 태어나서 발달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웅크리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팔다리가 좀 자유로워지고 뒤집기 하고 또 앉기 시도하고 앉고 또 서기 시도하고 서고 발 한 걸음 뛰면서 걷기까지 뭐 10개월, 13개월까지 걸리는 거잖아. 이게 발달 단계예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대로 이게 꼭 치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 단계가 어떤 애기들은 뒤집기 한 다음에 앉기 한 다음에 서고 이거를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 앉기 하면서 막 서기를 시도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또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제 딱 정해지지 않고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긴장도가 너무 높으면 근전도 생체 대먹임 통해서 본인 내가 어떻게 힘주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사람들은 내 팔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건지 힘이 빠져 있는 건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전도를 딱 달아보면 힘이 들어가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힘을 주고 있으니까 힘을 빼게 되면 그래프가 쭉 이렇게 됩니다를 보여주면 힘 빼는 연습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종종 전체적인 자세가 틀어져 있는 거를 물리치료사가 자세가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해서 버발로, 말로서 이렇게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거울을 보여주면 한 번에 몸 자세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를 바로 거울 보고 알 수 있지요. 어깨가 내려가 있네,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네. 다 거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셀프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훈련을 시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수직 계층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분명히 고위 중추가 있고 하위 중추가 있는 거예요. 하위 중추, 즉 척수가 통제해주는 움직임은 미성숙한 반사적인 거, 비기능적인 움직임 패턴. 그리고 고위 중추가 조절해주는 움직임은 세련되고 잘 우리가 보암직한 그런 움직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 그렇게 보는 것이 수직 계층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수직 계층 모형은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 고위 중추가 높은 계급, 하위 중추가 낮은 계급의 운동 조절 중추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수평 분배 모형에서 시스템 모형, 이거는 운동 조절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운동 조절을 해주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다 보완해서 조절을 해주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움직임 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컨트롤 해주는 그 시스템이 달라지는 겁니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보고 있는 게 시스템 모형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는 수평 분배 모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닫힌 고리 체계에서는 이제 피드백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움직임을 배울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죠. 아기가 일어나서 걷기까지 몇 번을 넘어져야 될지 모릅니다. 엉덩방아를 굉장히 많이 쪄요. 그러면 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잘 걷게 되는 거지요. 근데 만일에 잘 걸은 다음에는 사실 그 다음에는 피드백이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걸을 때 이러건저런 많이 생각하면서 걷지 않죠. 아무 생각 없이도 그냥 발이 나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를 선행적인 조절이라고 하고 이거를 미리 먹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선행적으로 벌써 움직임 조절이 들어가요. 미리 먹임. 피드백이 아니라 피드 포워드라고 그래요. 학습이 이미 된 것들은 이미 숙련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피드 포워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도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를 우리는 닫힌 체계,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하고 피드 포워드화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열린 체계, 오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